한 여성과 그녀의 남자친구의 절친한 친구가 깊은 밤 호련히 자취를 감춥니다. 그리고 다음 날 두 사람은 싸늘한 모습으로 발견되죠. 경찰은 무차별적인 무동기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고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변을 당하기 직전에 발생했던 또 다른 사건이 진실을 밝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죠. 미지의 미스터리 수첩 지금 시작합니다. 2001년 6월 11일 해군 범죄 수사국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한 하사관이 리아 브라운 3등병이 아무런 연락도 이유도 없이 제 시간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것이죠. 처음 전화를 받은 조사관 척 오돔은 해군 병사가 하루 정도 보이지 않는 것은 그리 큰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리아 브라운의 이력을 확인한 순간 그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리아 브라운은 1976년 11월 5일 텍사스주 델리오에서 태어났습니다. 1999년 8월 해군에 입대해 오데호 지역 신병훈련소에 훈련을 받았고 무려 수석으로 졸업해 본인이 복무할 해군 기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한까지 얻은 인재였죠. 그녀가 선택한 곳은 워싱턴 DC의 해군 기지였습니다. 리아는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부대원들 사이에서 모범 수병으로 인정받아 2001년 초에는 분기별 우수 수병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퇴근 후에는 인근 요양원과 초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할 만큼 성실했고 단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척 조사관의 직감은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워싱턴 DC에서 약 27km 떨어진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에코키크의 한 숲에서 남녀의 시신 두 구가 발견됩니다. 두 사람의 몸에는 모두 멍자국이 있었고 사이는 30cm 이내에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머리에 가해진 치명적인 총상이었습니다. 사망한 지는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였죠. 경찰은 곧바로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마이클 패튼과 리아 브라운이었습니다. 수사국은 이 사건을 매우 중대하게 다루었습니다. 특별조사관 프랭크 오도넬이 척 조사관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었고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경찰과 공조해 이 끔찍한 이중 살인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두 피해자의 가족과 절친한 지인들을 찾아가 사건의 실마리를 모으기 시작했죠. 리아의 어머니 캐리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리아가 집안의 외동딸이었으며 어릴 적부터 성적이 우수하고 무척 아름다운 아이였다고 말했습니다. 해군 입대 역시 군 경험이 자신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리아 본인의 결정이었죠. 불과 1년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상을 휩쓸었던 리아는 어머니 캐리에게 자랑 그 자체였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인 남성 마이클은 1971년 12월 17일에 태어났고 4남매 중 막내였습니다. 그는 명성 높은 PNC 뱅크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마이클의 어머니 제리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리아의 어머니 캐리를 알게 되었고 두 어머니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굳건히 버텨내기 위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마이클은 리아의 남자친구인 폴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마이클과 리아 역시 서로 잘 아는 친구 사이였죠. 폴의 진술에 따르면 6월 10일 당일 그는 원래 리아와 함께 룰루스라는 나이트클럽에 가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폴에게 갑자기 업무가 생겼고 그는 친구 마이클에게 자신 대신 리아를 클럽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죠. 마이클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날 밤 마이클과 리아는 다른 젊은 남녀들처럼 룰루스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심야가 되어서야 두 사람은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죠. 마이클은 클럽에서 그리 멀지 않은 메릴랜드주 월더포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영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경찰은 먼저 리아가 소속된 군부대를 조사하며 부대원 전원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해군 병사가 리아에게 열렬히 구애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점 기록으로 인해 해군에서 불명예 전역을 당한 인물이었고
공교롭게도 리아가 변을 당하기 며칠 전 애리조나주 유마 카운티에서 워싱턴 DC로 돌아와 현지 여관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관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건 당일 밤 그는 단 한 번도 방을 나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죠. 다시 경찰은 수사의 초점을 메릴랜드주로 돌렸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꽤 외진 곳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잠재적인 목격자를 찾기 위해 언론을 통해 사건의 일부 세부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여러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고 그중 한 유니언 교회 목사의 진술이 경찰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목사는 교회 주차장에서 다량의 혈흔을 발견했다고 제보했죠. 경찰은 즉시 목사가 말한 교회로 향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니 사람의 피가 흘린 흔적이 분명했고 그 양 또한 상당히 많았습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 경찰은 이 교회가 패튼 가문과 깊은 인연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지난 40년 동안 마이클 패튼을 포함해 패튼 가문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신도로 활동해왔고 정기적으로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교회 주차장과 이 끔찍한 사건 사이에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고 추측했죠. 같은 시각 월드프 외곽에서 수상한 차량 한 대가 발견됩니다. 확인 결과 해당 차량의 소유주는 마이클 패튼이었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샅샅이 수색했고 차문 안쪽에서 마이클의 지갑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백밀러에서는 비교적 온전한 지문 한 개를 채취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문만으로는 주인이 누구인지 당장 특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차체 외부에는 누군가 피를 닦아낸 흔적이 남아 있었고 트렁크 안에서도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붉은 흔적들이 두 피해자의 것인지는 범죄연구소의 정밀 감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두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추적했죠. 기록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이후 누군가 리아의 신용카드를 주유소에서 사용했고 이어서 비디오 대여점에서 영화 DVD를 빌렸으며 마지막으로 한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려다 결제에 실패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해당 매장들의 CCTV를 확인해 보니 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한 여성이었습니다. 결제가 거절되자 그녀는 다른 카드를 꺼내 결제를 시도했죠. 경찰은 그 결제 기록을 토대로 여성을 찾아내 신문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친구에게 카드를 빌렸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이 카드가 이중 살인사건과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녀는 룰루스 나이트클럽에서 그 카드를 훔쳤다고 자백했습니다. 리아의 사진을 알아보기는 했지만 일명식도 없는 사이라고 진술했죠. 그녀는 리아가 클럽을 떠난 후에도 계속 클럽에 남아 다른 절도 대상을 물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살인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그녀의 알리바이는 곧바로 입증되었고 그녀 역시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죠. 비록 이 신용카드에서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지만 사건 발생 다음 날 아침 두 피해자의 또 다른 카드가 사용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누군가 워싱턴 DC의 한 ATM 기기에서 리아의 다른 은행 카드를 사용한 것입니다. ATM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는 화질이 매우 흐릿해 신원을 정확히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모자와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돈을 인출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이 남성은 리아의 카드로 $20를 인출한 직후 손에 쥐고 있던 또 다른 4장의 카드를 사용해 추가로 돈을 인출했습니다. 확인 결과 이 4장의 카드는 모두 윌리엄 힉스라는 한 남성의 소유였습니다. 새로운 실마리가 잡히는 순간이었죠. 경찰은 즉시 윌리엄을 찾아냈습니다. 윌리엄은 6월 10일 밤 버지니아주 우드브리지에서 차를 몰고 메릴랜드주의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다른 차량 한 대가 그의 차를 강제로 가로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차에서 내린 윌리엄은 상대방 차에서 여러 명이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너머로 보이는 그들은 체구가 작은 편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점점 가까워졌을 때 윌리엄은 그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손에 총을 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윌리엄은 차에서 내린 것이 끔찍한 실수였음을 직감했죠. 무리 중 가장 앞에 있던 사람이 윌리엄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윌리엄은 현금은 별로 없지만 은행 카드가 있으니 전부 가져가라며 카드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강도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들은 윌리엄에게 트렁크를 열라고 지시했습니다. 윌리엄이 좋다. 원하는 건 뭐든 가져가라 라고 말했지만 강도는 아니, 네가 들어가 라고 명령했습니다. 윌리엄은 입으로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머릿속은 무섭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리는 선택이 생사를 가를 것이 분명했죠. 저 트렁크 안에 들어가는 순간 끝이라는 걸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윌리엄은 오늘 밤 자신이 살아남을 확률이 희박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죽더라도 저 어두운 트렁크 안에서 혹은 아무도 모르는 외딴 곳으로 끌려가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차 밖에 최대한 많은 흔적을 남겨야 경찰이 범인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죠. 짧은 애원 끝에 윌리엄은 반격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던 강도를 다른 일당 쪽으로 강하게 밀쳐낸 뒤 길가 덤불을 향해 필사적으로 내달렸죠. 등 뒤로 두 발의 총성과 쫓아오는 발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윌리엄은 방향을 이리저리 바꾸며 도망쳤고 이웃집들을 지나칠 때마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문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친 덕분인지 그는 지치지 않았고 울타리를 뛰어넘다 다리를 심하게 찢어졌음에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웃집들의 불이 하나둘씩 켜지자 뒤를 쫓던 발소리도 점차 멀어졌습니다. 윌리엄은 한 주택의 틈새에 숨어 상황을 살폈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범인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을 무렵 그는 자신의 자동차 시동이 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배기관이 고장나 있었기에 그 소리는 아주 특이해서 단번에 알 수 있었죠. 그는 범인들이 자신의 차를 몰고 도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윌리엄은 가장 가까운 이웃집에 들어가 상황을 설명했고 이웃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오자 그제야 다리의 상처가 매우 깊다는 것을 깨달았죠. 하지만 반항하지 않았다면 목숨을 잃었을 테니 이 정도 상처는 그저 가벼운 외상에 불과했습니다. 윌리엄의 진술은 놀랍도록 상세했습니다. 경찰은 윌리엄을 공격한 이 무리가 리아와 마이클의 생명을 앗아간 자들과 동일 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죠. 리아와 윌리엄의 은행카드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사의 중대한 전환점이었죠. 경찰서로 온 윌리엄은 용의자들의 사진이 담긴 앨범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강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윌리엄의 내리에는 가장 가까이 있던 자의 체형과 눈빛이 생생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앨범에서 단 한 명의 사진을 짚어내며 자신의 선택에 틀림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코르테즈 캐롤, 당시 22세였습니다. 코르테즈의 키는 약 165cm로 윌리엄이 묘사했던 작은 체구와 정확히 일치했죠. 드디어 가장 유력한 첫 번째 용의자가 특정된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걸려온 한 통의 임명 전화는 코르테즈의 혐의를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제보자는 리아와 마이클을 해친 범인이 누구인지 안다며 3명의 이름을 댔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코르테즈였습니다. 나머지 2명은 로버트 어덤과 마크 버틀러였죠. 경찰은 신원조회를 통해 이 3명의 거주지를 파악했고 그들의 집이 사건 현장에서 멀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새 용의자의 행방을 쫓는 동시에 마이클의 자동차 백밀러에 채취했던 지문을 연구소로 보내 이들의 지문 기록과 대조했습니다. 결과는 적중했죠. 백밀러의 지문은 로버트의 지문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틀 뒤 경찰은 3명의 용의자를 모두 체포했죠. 척 조사관과 프랭크 조사관이 직접 신문을 맡았습니다. 척이 코르테즈를 처음 대면했을 때 체구는 작지만 뿜어져 나오는 사악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코르테즈는 신문 내내 초조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질문에는 얼버무리며 답했습니다. 세 사람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2명의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앨런 홀링스워스와 에릭 토마스였죠. 코르테즈는 모든 책임을 이 2사람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코르테즈, 로버트, 마크에 이어 앨런과 에릭까지 총 5명의 용의자가 확보되었습니다. 리아와 마이클이 끔찍한 변을 당한 지 채 2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5명 용의자들의 진술은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많았지만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퍼즐처럼 맞춰 사건 당일의 끔찍했던 밤을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코르테즈를 비롯한 5명은 일정한 직업 없이 어울려 다니며 길 모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금지된 약물에 손을 대거나 소소한 범죄를 저지르며 비행을 일삼던 젊은이들이었죠. 그날 밤
리아와 마이클은 룰루스클럽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던 중 리아가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마이클은 안전할 것이라 믿고 익숙한 교회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리아가 화장실로 향한 순간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코르테즈와 4명의 일당이 짙은 어둠 속에서 숨어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리아와 마이클은 기습을 당했습니다. 리아는 그들에게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며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죠. 하지만 5명의 괴한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2 사람을 마이클의 차 트렁크에 강제로 밀어넣었죠. 차가 어두운 도로를 달리는 내내 리아는 트렁크 안에서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소리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코르테즈 일당은 그들을 에코키크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도로 양옆이 빽빽한 숲으로 둘러싸인 아주 외진 곳이었죠. 리아와 마이클은 숲속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무참히 희생되었습니다. 코르테즈는 끝까지 자신이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다른 용의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경찰은 코르테즈가 직접 2 사람을 해친 범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코르테즈의 공범들조차 그날 밤 그가 완전히 미쳐 있었다고 진술했죠. 그들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위협해 돈을 빼앗는 짓은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간 것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척 조사관은 코르테즈를 압박했죠. 네 진술의 세부 묘사를 들어보면 넌 그 순간 현장에 있었던 게 틀림없어. 현장에 있었던 사람만이 그토록 생생한 디테일을 말할 수 있지. 게다가 나머지 4명 모두가 네가 범인이라고 지목하고 있어. 조사관들은 코르테즈의 잔혹한 범행 동기가 불과 몇 시간 전 윌리엄이 그의 눈앞에서 탈출해버린 일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 일로 체면을 구긴 코르테즈가 억눌린 분노를 리아와 마이클에게 쏟아낸 것입니다. 척 조사관은 또 다른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5명의 용의자 모두 워싱턴 포트의 중산층 거주지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결코 생활고에 시달려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재미를 위해 이토록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이죠. 끈질긴 추궁 끝에 결국 코르테즈는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당연히 이 5명 모두가 법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의 결과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2002년 5월 1일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순회 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2 피해자의 유족들 모두 법정에 참석했죠. 용의자 중 로버트 오덤이 법정에 섰을 때 그는 방청석에 앉아있던 마이클의 어머니 제리를 알아봤습니다. 제리는 로버트가 중학교에 다닐 당시 담당 상담교사였기 때문입니다. 로버트는 처음엔 제리가 자신을 응원하러 온 줄 알았지만 그녀가 마이클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죄송합니다, 패튼 부인이라며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2주간의 재판 끝에 마이클 회일런 박사는 코르테즈가 범행 직전 다량의 술을 마셨거나 금지된 약물에 취해 있었으며 혹은 2 가지 모두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이 일하고도 11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편결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범인 22세 코르테즈 캐롤에게는 2건의 살인, 납치, 차량 탈취, 강도 등 여러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검찰은 그가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사형 구형을 철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9세의 앨런 홀링스워스 역시 2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앨런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코르테즈의 범행을 증언하는 대가로 징역 30년형을 받기로 했습니다. 23세 에릭 토머스에게도 2건의 살인 혐의로 유죄가 내려졌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3세 로버트 오덤은 2건의 납치 혐의만 유죄가 인정되었고 다른 모든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18세 마크 버틀러의 결과였습니다. 마크에 대한 모든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변호인은 마크의 IQ가 64에 불과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했죠. 실제로 그가 쓴 자술서에는 철자법 오류가 수두룩했고 마치 문맹이 쓴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마크는 자신은 그저 그 자리에 있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조차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판결 결과에 2 피해자의 가족은 물론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과 조사관들 그리고 검찰 측 관계자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습니다. 특히 로버트는 마이클 자동차의 백미러에 분명한 지문을 남겼죠.
그가 운전을 하며 백밀러를 조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단이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배심원단이 판결에 무려 2일 반이나 걸린 이유는 한 명의 배심원이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을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배심원들은 5명의 피고인 모두의 재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지만 결국 그 한 명의 배심원이 양보하는 선에서 최대한 가벼운 판결로 합의를 본 것이었습니다. 특별조사관 프랭크는 무작위 범죄가 대중에게 미치는 해악과 불안감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것은 명백히 불공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딘 검사는 마크 역시 이 범죄 행위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 인물이며 그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배심원단을 향해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딘 검사는 끝내 물러서지 않고 윌리엄 힉스 차량 탈취 사건으로 마크를 다시 기소했습니다. 윌리엄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마크는 윌리엄을 매섭게 노려보았지만 윌리엄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그날 밤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생생하게 증언했죠. 윌리엄은 특히 마크가 5명 중 가장 앞장서서 무기를 휘두르며 위협했던 인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배심원단이 내린 유무죄 판결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었지만 형량을 결정하는 것은 판사의 권한이었습니다. 마이클 회일런 판사는 자신이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량을 그들에게 선고했습니다. 코르테즈 캐롤은 여러 혐의가 병합되어 70년 동안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앨런 홀링스워스는 살인죄로 30년 동안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았죠. 에릭 토마스는 살인죄로 가석방 없는 60년형에, 로버트 오덤은 2건의 납치죄로 60년형을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힉스 강도 사건으로 다시 기소된 마크 버틀러는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판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심판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을 겪으며 두 피해자의 가족은 슬픔을 나누는 깊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서로의 고통을 뼈저리게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생전 마이클은 메릴랜드주 클린턴에 위치한 수라트 하우스 박물관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를 기리기 위해 그의 가족과 은사였던 진 토마스는 수라트 협회에 기부금을 내고 마이클 패튼 역사 기념상을 지정했습니다. 이 상은 메릴랜드주 역사의 날 시상식에 수여되는 특별상 중 하나가 되어 역사 연구 프로젝트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학생들을 표창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마이클의 가족은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 상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재미로 일면식도 없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잔혹함, 그리고 가해자의 지적 능력이나 심신미약을 핑계로 하마터면 면죄부를 줄 뻔했던 배심원단의 모습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공분을 사고 있는 묻지마 범죄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뼈저리게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늘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